진홍주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에 누워있는 얼굴을 보고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명찰에는 분명 오장미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얼굴은 매일 마대창 회장의 저택에서 마주치는 마서린 실장과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충격의 순간까지 도달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갑질 영상이 터진 다음 날 채화영은 드림호텔 대표실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는데요. 호텔 정문 앞에 취재진이 30명 넘게 몰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 넘게 드림그룹에서 권력을 쌓아온 사람이 기자들 때문에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니. 채화영의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강혁이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채화영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30년간 채화영의 그림자 노릇을 해온 이강혁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뒷좌석에 앉아있는 여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채화영은 평소라면 비켜 들어간다며 취재진을 뚫고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강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후문으로 돌릴까요? 채화영은 대답 대신 창문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사로 가. 드림그룹 본사에 도착한 채화영은 곧바로 본부장실로 향했습니다. 강준호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채화영에게 강준호는 단순한 드림그룹 본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강준호의 본명은 채하늘, 채화영의 친아들이었으니까요. 물론 강준호 본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남봉과 한영자가 양부모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친어머니가 바로 눈앞에서 매일 만나는 채화영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채화영이 본부장실 문을 열었을 때 강준호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들어오자 강준호는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다기보다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이미 갑질 영상을 봤고 어젯밤 마서린 실장이 강백호와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는 강준호였지만 표면적으로는 늘 그렇듯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 지금 언론 대응 어떻게 되고 있어? 채화영이 물었습니다. 강준호는 노트북을 닫으며 홍보팀에서 공식 입장문 초안을 올렸습니다. 검토 중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채화영은 입장문? 그런 걸로 될 상황이 아니잖아 라며 초조한 기색을 내비쳤고 강준호는 잠시 채화영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장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 회장님이 오늘 오전에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대표님 참석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직접 임원회의를 소집했다는 건 이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채화영은 알겠어라고 짧게 답하고 본부장실을 나갔습니다. 강준호는 채화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채화영이 궁지에 몰리는 모습을 보면서 왜인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왔습니다. 강준호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채화영 사이에 혈연이라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임원회의는 살벌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 채화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닌 거냐? 마대창 회장이 어젯밤에 이어 또다시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채화영은 회장님, 그 영상은 맥락이 잘린 겁니다. 해당 직원이 먼저 신뢰를 범했고 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마대창 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됐고 지금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 알기는 하냐. 회의실에는 강준호도 앉아 있었습니다. 드림그룹 본부장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지만 강준호는 이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채화영이 공격당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그 묘한 불편함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강준호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회의 내용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백호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강백호는 드림그룹의 법률 자문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백호가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화영을 정면으로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백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화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대표님,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고 마대창 회장은 강백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은 강백호의 눈을 마주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최화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회의실 전체를 진동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강백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갑질 영상만이 아닙니다. 드림호텔 운영 과정에서 공금 유용 의혹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먼저 입장을 밝히시는 게 그룹 전체를 위해서 맞습니다. 강백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뒤에는 어젯밤 아버지 강남봉과 최화영이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한 분노가 단단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아버지를 이용한 최화영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였거든요. 최화영은 강백호를 노려보며 강 변호사, 지금 나한테 공개적으로 시비를 걸겠다는 거야? 라고 말했고 강백호는 미소를 지으며 시비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두 사람의 대립을 지켜보다가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라며 자리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을 향한 마대창 회장의 마지막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수습하지 못하면 내가 수습한다. 강준호는 회의가 끝난 뒤 강백호를 복도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백호, 방금 그건 좀 지나쳤어. 강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형을 바라보며 형, 나한테는 이유가 있어라고만 답했습니다. 강준호는 무슨 이유? 라고 물었지만 강백호는 나중에 말할게라며 돌아섰습니다. 강준호는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그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생이 최화영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데 자신은 왜 그 칼날이 불편한 건지 강준호는 여전히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화영은 임원회의가 끝난 뒤 곧장 차를 타고 마대창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갑질 영상이 터진 타이밍, 그리고 공금 횡령 의혹이 동시에 터진 것. 최화영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고 최화영은 그 배후에 염산월과 진홍주 모녀가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화영이 저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에서 염산월이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장미꽃 가지를 손질하고 있는 염산월의 모습이 최화영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최화영은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염산월의 손에서 꽃다발을 낚아채고는 그대로 염산월의 얼굴을 꽃다발로 내리쳤습니다. 너희 모녀가 한 짓인 줄 내가 모를 줄 알아? 최화영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염산월은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지만 금세 눈을 부릅뜨며 최화영을 쏘아봤습니다. 염산월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뭐? 내가 뭘 했다고 이래? 염산월이 소리치며 최화영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너도 맛 좀 봐라. 두 여자는 거실 한가운데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양금순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지만 두 사람의 기세에 눌려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양금순은 30년 넘게 이 집에서 온갖 일을 다 봐왔지만 최화영과 염산월이 물리적으로 싸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양금순은 급히 2층으로 올라가 오장미에게 알리려 했는데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마대창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마대창 회장의 호통이 떨어지자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화영과 염산월은 서로의 옷깃을 잡은 채로 멈췄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얼굴에는 분노를 넘어선 한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갑질 영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집에 와서는 싸움질이야? 내 집에서? 마대창 회장은 지팡이를 바닥에 탁 내리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최화영은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회장님, 이 여자가 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마대창 회장은 닥쳐라는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염산월도 입을 열려 했지만 마대창 회장의 눈빛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두 사람을 지나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고 염산월은 흐트러진 옷매무실을 고치며 채화영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채화영에게는 확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했어. 확실해.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채화영은 주먹을 쥐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2층에서 양금순에게 소식을 들은 오장미는 놀라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채화영이 무너지는 건 오장미가 원하는 일이었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난잡하게 흘러가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오장미의 목표는 채화영을 단순히 망신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오복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질 영상을 오태평과 함께 언론에 제보한 건 사실이었지만 공금 횡령 의혹은 오장미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터뜨린 것이었고 오장미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방에서 오태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태평은 반찬 가게에서 정숙희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미야, 뉴스 봤지? 채 대표 그 못된 실체가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날 거야. 오태평은 늘 그랬듯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오빠의 낙관에 동조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횡령 의혹은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 누가 그걸 터뜨린 건지 모르는 게 더 무서워. 오장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태평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건. 그러게. 근데 어쨌든 채화영한테는 좋은 소식 아니야? 라고 했고 오장미는 한숨을 쉬며 좋은 소식이려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해. 지금은 누군가 우리 모르게 판을 흔들고 있는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오장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저택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이었는데요. 그 정원을 바라보며 오장미는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온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아버지 오복길의 죽음, 어머니 정숙희의 퇴행, 잃어버린 쌍둥이 자매 마서린. 모든 것의 중심에 채화영이 있었고 오장미는 마서린으로 위장해 이 집에 잠입한 거였습니다. 양금순도 알고 있고 오태평도 알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채화영이 마서린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게 오장미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어젯밤 이강혁에게 마서린의 과거를 전부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걸 양금순을 통해 전해들은 오장미는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했습니다. 해외 거주 기록, 학교 기록, 병원 기록. 오장미와 오태평 그리고 양금순이 미리 정비해 놓은 서류들이었지만 채화영의 집요함을 알기에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정숙희의 반찬 가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태평이 가게를 잠시 비운 사이 진홍주가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진홍주는 원래 이 가게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채화영의 주변을 탐색하다가 마서린 실장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반찬 가게가 눈에 띈 거였습니다. 마서린이 가끔 이 가게 근처에 출몰한다는 정보를 염산월이 흘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홍주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카운터 뒤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희였습니다. 하지만 진홍주는 정숙희를 모릅니다. 진홍주의 눈에 들어온 건 정숙희가 아니라 정숙희 옆에 서서 김치를 담고 있는 또 다른 여자였습니다. 오장미의 언니, 그러니까 외모가 오장미와 닮은 사람이었는데요. 진홍주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오장미 씨 아니세요? 진홍주가 물었습니다. 정숙희 옆에 있던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네, 저요? 라고 답했습니다. 진홍주는 잠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아, 제가 잘못 알아봤나 봐요. 죄송합니다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장미는 병원에 있으니까. 진홍주는 오장미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홍주는 반찬 하나를 사는 척하며 가게를 나왔는데요. 가게를 나서는 진홍주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서린 실장은 왜 이 동네를 자주 오는 거지? 진홍주는 야망이 큰 만큼 직감도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 느껴졌고 진홍주는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 오장미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홍주가 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오장미의 병실을 확인한 진홍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병실 번호를 확인하는 진홍주의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는데요. 스스로도 왜 이렇게 긴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확인하러 온 것뿐이었으니까요. 병실 문 앞에 도착한 진홍주는 문에 붙어있는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오장미. 분명히 오장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홍주는 살짝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로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진홍주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마설인이 왜 여기 있어? 진홍주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은 매일 마대창 회장의 저택에서 보는 마설인 실장과 똑같았거든요. 같은 이마, 같은 코, 같은 입술선. 하지만 명찰에는 분명 오장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홍주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른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쌍둥이? 진홍주는 병실 안으로 한 발 더 들어가며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마설인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장미라고 되어 있고 진짜 오장미는 아니 마설인 실장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진홍주는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대창 회장 집에서 마설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마설인이 아니라는 거잖아. 진짜 마설인은 아니 이 사람이 오장미라면 집에 있는 마설인이 사실은 오장미. 진홍주는 병실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손녀를 사칭해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진홍주의 야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돌아갔습니다. 진홍주는 핸드폰을 꺼내 염산월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잠깐, 이건 엄마한테도 바로 말하면 안 돼. 이 카드는 나만 갖고 있어야 해. 진홍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강백호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장미에게서 받은 그 카드, 채화영의 협박범에게서 빼앗은 카드였습니다. 강백호는 카드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는데요. 영상 하나와 문서 파일 여러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 나타난 건 25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거기에 찍힌 장면은 강백호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도로 위에 쓰러진 한 남자가 보였고 그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불분명했지만 실루엣은 강백호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영상이 깨졌습니다. 화면이 노이즈로 뒤덮이더니 그대로 멈춰버린 거였습니다. 강백호는 젠장이라고 중얼거리며 여러 번 재생을 시도했지만 손상된 부분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강백호는 영상 복원 전문가에게 의뢰를 넣기로 결심하면서 동시에 문서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드림그룹 명의로 된 해외 송금 기록이 있었는데요. 수신처는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의 한 계좌였습니다. 2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이 송금의 의미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프랑스라는 키워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장미의 아버지 마동석이 25년 전 실종된 이후 프랑스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정보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강백호는 오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미야, 메모리 카드 확인했어. 영상은 일부 손상됐는데 복원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프랑스로 매달 송금된 기록이 있거든. 오장미는 전화기를 꽉 쥐며 프랑스. 아빠가 감금됐던 그 프랑스? 라고 물었고 강백호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더 파볼게라고 답했습니다. 오장미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마동석. 25년 전 사라진 아버지.
최화영의 손에 의해 프랑스 농장에 감금되었던 아버지. 오장미는 아버지의 흔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이 저택 안의 모든 관계가 뒤집힐 테니까요. 저녁이 되자 마대창 회장의 저택은 표면적으로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 갈래의 긴장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이강혁과 통화하며 마서린의 신원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고, 염산월은 자기 방에서 얼음찜질을 하며 진홍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진홍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진홍주는 자기만의 카드를 손에 쥔 채 아직 그 카드를 꺼내지 않기로 한 상태였으니까요. 양금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오장미에게 작은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이강혁이 내일 마서린 실장 해외 기록 확인한다고 함. 조심. 오장미는 메모를 읽고 바로 찢어버렸습니다. 이강혁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건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최근 최화영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장미에게서 온 3통의 부재 중 전화를 이강혁이 아직 삭제하지 않았다는 건 이강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장미는 이강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강혁이 받았습니다. 이 실장님, 저 마서린입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의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이강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슨 일이십니까? 마 실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오장미는 채 대표님이 저에 대해 조사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라고 말했는데요. 이강혁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30년간의 충성심과 새로 싹튼 양심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혁은 결국 내일 만나서 이야기합시다라고 답했습니다. 오장미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강혁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오장미의 위장 생활이 유지될 수도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지금 한 발은 최화영 쪽에, 한 발은 진실 쪽에 걸쳐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줄타기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강남봉 교수의 집에서는 한영자가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남봉은 대학에서 늦게 돌아온다고 했지만 한영자는 남편이 요즘 연구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는데 마침 최화영의 갑질 영상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최화영의 얼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남봉이 들어왔습니다. 한영자는 TV를 끄지 않은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뉴스 봤어? 강남봉은 신발을 벗으며 뭐? 라고 물었고 한영자는 최화영 대표. 갑질 영상이 터졌더라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남봉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래? 나도 학교에서 들었어라고 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동요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그 동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영자는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강백호가 목격한 포옹 장면을 한영자는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영자의 직감은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진홍주는 자기 방에서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라는 이름표가 붙은 병상에 마서린과 똑같은 얼굴의 여자가 누워 있었던 것. 진홍주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선택지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최화영에게 알린다. 최화영에게 이 정보를 팔면 당장의 환심을 살 수 있지만 최화영은 진홍주를 이용만 하고 버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둘째, 마대창 회장에게 알린다. 회장에게 직접 이 사실을 전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회장이 손녀의 사칭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오장미에게 접근한다. 오장미의 비밀을 쥐고 거래를 제한하는 것. 진홍주는 3번째 선택지에 가장 마음이 끌렸습니다. 진홍주는 핸드폰으로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명찰 오장미와 그 아래 누워있는 마서린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진홍주는 이 사진을 잠금 폴더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한 장이면 돼.
하지만 진홍주는 아직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여자가 마설인이 아니라 진짜 오장미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마대창 저택에 있는 마설인이 사실은 오장미라는 걸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진홍주가 가진 건 같은 얼굴이 두 개 존재한다는 사실과 쌍둥이일 수 있다는 추측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카드였습니다. 오장미는 그날 오전 이강혁을 만났습니다. 드림그룹 본사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였는데요. 이강혁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지만 자리에 앉으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장미는 차를 시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실장님, 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최 대표님이 저에 대해 조사하시면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다 밝혀질 수 있어요. 이강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오장미를 바라봤습니다. 마 실장, 아니.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나도 짐작은 하고 있어. 오장미는 그 말에 잠시 동요했지만 이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답했습니다. 그러면 아시잖아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도. 이강혁은 고개를 숙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30년간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을 위해 했던 일들, 숨겨왔던 것들, 그리고 양심의 빚. 이강혁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올릴 때 이상 없음으로 올리겠소. 하지만 이건 한 번이요. 두 번은 못해. 오장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이 실장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 대표를 너무 얕보지는 마시오. 30년을 곁에서 봤지만 저 여자는 궁지에 몰리면 상상 이상의 짓을 합니다. 이강혁이 찻집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오장미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강혁도 결국 채화영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준호는 그 오후 보안팀에서 올라온 마설인 실장의 동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드림그룹 본부장으로서 임직원의 동선을 추적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권한 남용이었지만 강준호는 그걸 신경 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마설인이 최근 한 달간 특정 병원을 5번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층, 같은 시간대. 강준호는 그 병원의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기를 자주 가는 거지? 검진이면 매번 같은 층을 갈 이유가 없잖아. 강준호의 완벽주의적 성격이 이 의문을 그냥 넘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준호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준호가 병원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마설인이 방문했던 층으로 올라간 강준호는 복도를 걸으며 병실들을 둘러봤습니다. 일반 병동이었지만 한쪽 끝에 1인실이 하나 있었고 그 문 앞에 서는 순간 강준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틈새로 들리는 기계음.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비프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준호는 문에 붙어있는 명찰을 확인하려 했지만 명찰이 뒤집혀 있어서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준호는 잠시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이건 마설인의 사생활이고 자신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 자체가 이상한 행동이라는 걸 강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카페에서 본 강백호와 마설인의 모습, 그리고 마설인이 자신에게 보여준 거절의 미소가 자꾸 겹쳐졌습니다. 강준호는 결국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강준호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강준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병실 문이 복도 끝에서 묵묵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누가 있는지 강준호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에 그 문을 열게 된다면 강준호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힐 것이었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신이 매일 보는 마설인과 똑같은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날 밤 마대창 회장의 저택에서 오장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강혁이 채화영에게 이상 없음 보고를 올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장의 위기는 넘기는 셈이었지만 오장미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최화영의 의심은 보고서 한 장으로 사라지지 않을 거였고 진홍주라는 변수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오장미는 핸드폰을 들어 강백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어. 내일 메모리 카드 복원 결과 나오면 알려줘. 강백호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알겠어. 조심해, 장미야. 사랑해. 오장미는 그 두 글자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모든 싸움이 끝나면 강백호와 평범하게 손잡고 걷고 싶었습니다. 마서린이 아닌 오장미로서 당당하게.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최화영의 의심, 진홍주의 야망, 강준호의 추적,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 마동석. 25년간 프랑스에 감금되어 있던 마동석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강백호의 말이 오장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아버지를 이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그건 최화영이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장미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꼭 찾을게요. 기다려주세요. 그 같은 시각 진홍주는 자기 방 침대에서 핸드폰 속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명찰 오장미와 마서린의 얼굴. 진홍주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비밀 하나면 이 집 판도가 완전히 바뀌지. 최화영은 자기 방에서 이강혁의 보고를 기다리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최화영은 그 떨림을 무시했습니다. 마서린, 내 정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최화영의 직감은 여전히 마서린을 향해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병원 방문 기록이 적힌 메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가볼까? 그 문을 열어볼까? 강준호는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병실 문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네 사람의 밤은 각자의 비밀과 의심과 야망 속에서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타래가 엉켜 하나로 터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